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비교정치학을 가리키고 있는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국제교류 실무 과정 중에 특히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지방자치체 간의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하는 걸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2시간 되는데요. 1시간 정도 하고서 우리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또 2부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만 또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것만 뿐이 아니고 궁금하신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Q&A 시간도 두 번째 시간 정도에는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듣기 하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요즘 매일같이 이 강의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방식이 이제는 좀 그렇게 낯설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비록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서로 또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와 같이 또 Q&A를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고 보이시죠? 화면 다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전략인데요. 예, 저는 뭐 이 슬라이드는 옆에 있는 캐리커처는 거의 10몇 년 정도 제가 쓰고 있는 거라 거의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학생이 해준 거라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고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는 없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에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평생 이쪽 연구도 해오고 또 교류도 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좀 원하시는 경우에 제 밑에 보면은 그 성신여대 이메일이 있습니다. JPYOON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적어 놓으시고 활용을 하셔서 동남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교류를 하실 적에 궁금하신 것이 앞으로 생기실 테니까 그럴 적에 저하고 좀 한번 더 저한테 또 문의도 해주시고 하면은 저도 또 고맙게 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예. 저 소개 하나만 더 하면은 제가 뭐 그냥 유튜브 상으로는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한 뭐 8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간단한 동남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되게 강의 형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좀 들어와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것이 제 책의 그 표지인데요.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고 해서 제가 평생 공부한 이 동남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역사, 사회문화, 정치까지, 경제까지 그다음에 특히 그 제8장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장까지 제가 만들어서 이 속에 보면 이제 소위 교류를 위한 또는 동남아시아와의 어떤 식으로도 하고 외교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그렇게 다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필생의 저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작년에 8월 달에 제 2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현대 동남아의 이해. 이 책은 여러분들이 동남아와 교류를 하실 적에 그래도 이 책을 참고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제 책을 감히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동남아의 이해입니다. 자, 다음 자, 얘기 시작해 보죠. 제가 여기다가 왜 하필 동남아인가 그랬어요. 왜 하필 하고 물음표를 쓴 이유는 왜 그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류를 하는 데는 뭐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물론 되고요. 그런데 왜 하필인가라고 하는 거는 동남아시아가 비교해 봤을 적에 다른 어떤 지역, 특히 교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하필자를 붙였습니다. 왜 하필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차별적이에요. 굉장히 낮게 본다거나 굉장히 좀 우리랑 가까운 거 정도는 알지만은 좀 이렇게 낮춰본다거나 별로 뭐 거길 왜 해?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이상한 사회 심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저도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동남아시아를 공부를 하고 또 여러 데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도 객관적으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또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우리와 어떻게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지역인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동남아시아는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다 지금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시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무시하거나 잊고 있었던 일종의 그런 지역인데 동남아시아는 우리한테 충분히 또 활용될 수 있는 또 아주 굉장히 충실한 그러한 외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아가서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즉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우리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적에 상생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상대를 얻는 것. 이 한국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속에 동남아시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잠깐 얘기할 테지만은 이주 노동자라든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유학 온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그 한국의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남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만나는 동남아도 있지만 서로 간에 상생하고 다양하게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 풍부하고 유연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훌륭한 상대가 바로 동남아시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2개로 잡아봤어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좀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요. 2번째 주제는 역시 여러분들이 담당하시고 계시는 한국 지자체의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와 어떤 전략과 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좀 한번 발전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실 적에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러한 전략과 방안을 몇 가지 좀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세계 속에서의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동남아시아는요, 근데 지도에 보시는 이거죠. 예,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저 적도권에 펼쳐 있는 이렇게 여러 그 나라들인데요. 이 아시아 대륙부에 있는 나라들을 동남아 대륙부 동남아라고 그러고요. 또 이 서태평양 지역, 즉 바다 쪽에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부 지역의 도서부 동남아 이렇게 2 지역으로 크게 동남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대륙부 쪽과 도서부 쪽으로 또는 해양부라고도 합니다. 이게 2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 나라로는 10개 나라고요. 그런데 이 10개 나라가 재미있는 것이 대륙부에 속해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을 포함을 해서 이게 5개 나라고요. 또 도서부에 있는 도서부라고 하면은 말레이시아도 여기 들어가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대표적이죠. 이게 또 5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좀 친절하게도 5개 나라 그래서 동남아 10개 나라로 정치적으로는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이 동남아시아를 또 아세아라는 일반 명칭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부를 적에 아세안으로 불러도 사실은 그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밑에 써놨죠. 아세안은 1967년도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동남아 10개 나라들이 당시에는 이제 5개 나라로 출범을 했는데 모인 소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서 이 약자거든요. 그걸 합치면 아세안이 됩니다. 본부가 자카르타에 있고요. 이 아세안은 지난 2015년도에 소위 아세안 공동체까지 출범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아세안 10개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는 비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소위 지역협력기구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보게 되면 이 아세안이라는 게 분명히 기구로서 존재를 하지만 요즘에는 이 아세안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냥 동남아 지역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세안 그럴 적에는 동남아를 얘기하는구나 또는 아세안 그러면은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이제 들으면서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관계입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팩트적으로
우리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앞에 지도에서 보셨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정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야 반도가 있는 그 옆에 있는 게 말라카 해협인데요. 그 다음에 돌아 나와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일종의 U자 모양의 이 화살 모양의 그 활 모양의 해상로는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저 중동과 이런 데를 거쳐서 들어오는 원유 수입의 90%를 담당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동량의 30% 이상을 담당을 하는 정말 중요한 해상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자체가 이 해상로를 포함하고 있는 동남아는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우리 경제나 우리의 생활에 너무도 필요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두 번째는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2의 모든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파트너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세안은요. 이때 아세안은 동남아를 얘기합니다. 한국의 제2의 세컨드입니다. 제2의 무역, 투자, 건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의 우리나라의 제1 파트너는 아실 거예요. 중국입니다. 25%. 근데 우리나라 제2의 무역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의 15%를 차지하는 바로 아세안입니다. 두 번째,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 지역 제1위는요. 누적액으로 봤을 적에 미국이 제일 커요. 예, 미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거고요. 제2 투자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에요. 동남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설 수주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서 또 많은 외화도 벌어들였죠. 역사적으로. 이 건설의 제1시장은 역시 중동입니다. 그런데 제2 마켓이 또한 아세안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에 아주 든든한 1위는 아니지만 무역과 투자와 건설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 바로 제2의 아주 스테디한, 견고한 파트너가 바로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아세안은요.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관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이건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 봤을 적에 포스트 브릭 시장으로서의 부서 브릭스라고 하는 것은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 저 브릭스를 오히려 브릭스 이후의 시장으로서 아세안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경제라든지 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아세안 전체 인구를 보게 되면은 합쳐서 한 6억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 정도의 한 절반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DP는 연 2조 달러 이상의 이미 2015년도 이후에 아세안은 10개 나라가 하나의 원 커뮤니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조직적인 제도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봐서도 미래 성장의 동력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2의 경제 파트너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그건 계속된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건 거의 뭐 모든 경제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들이 다 같이 동의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세안의 중요성입니다. 자, 네 번째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기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아세안인데요. 인적 교류라든지 한류가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동남아시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이상이 이미 체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가는 관광객도 이미 500만 명 시대를 이미 벌써 2년 전에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거죠. 물론 작년서부터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 추세는 바로 다시 재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우방 중견 국가들입니다. 특히 한국 편에 서 있는 우리 한국이 주장하는 남북한 평화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찬성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중요한 우방국들이 바로 아세안 국가들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남아시아 10개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이 나라 10개 나라가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다 외교를 수교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북한과도 10개 나라가 모두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겁니다. 이건 결국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정말 남북한 통일이라든지 한반도 안정을 추구해가는 데 있어서는 동남아 10개 나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외교적인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도 이런 맥락에서는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동남아가 자신들의 외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가고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방국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주도하고 있는 이 ARF가 아세안 리저널 포럼이라고 해서 아세안 지역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나라 들어가 있고요. 이런 다자안보 협의체에도 북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세안은 한국의 소위 남북한 관계를 추진하는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이만큼 아세안과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 또 어떤 지역에 비교해서도 훌륭한 그런 관계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비교해 보시라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나라 이름만 보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내 머릿속에 조금 이게 비교하면서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국제 교류 쪽에 또 전담하시는 또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좀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통계, 우리나라 국토 크기라든지 뭐 인구 크기 이런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말고요. 국토 크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97,350 평방킬로죠. 그냥 10만 정도로 그냥 얼추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남한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까지 합치면은 21만 평방킬로고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 크기만 보면은 10만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작년에 뭐 드디어 무슨 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한 5천만 명이 이제 간 넘어섰죠. 5,200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5천만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걸 기준으로 놓고요. 나머지 동남아시아를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맨 위에 태국 한번 볼까요? 51만 평방킬로면은 우리가 10만이라고 그랬죠. 태국 국토 크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5배예요. 그 다음에 태국의 인구 크기가 6,900만이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그겁니다. 두 번째 거. 한 7천만 명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천만 명이니까 한국보다도 많구나.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상대적인 크기. 동남아 그러면은 그냥 괜히 우리보다 작을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물리적인 크기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큰 나라들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저기 아래 보면은 그 어느 나라 다른 볼 수 없고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국토 크기도 작아요. 브루나이는 굉장히 그 국토 크기가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한 경상남북도 그런데 인구 크기도 한 40만 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스몰 컨트리고요. 여기 이제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왕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나라 하나 볼까요? 인도네시아 보십시오. 동남아시아 전체 아세안은 6억 6천만 명인데 인도네시아 인구는 인도네시아 국토의 크기는 191만 평방킬로니까 우리 남한 면적의 19배, 거의 20배예요. 이거는 섬의 그 육지 면적만 봐서 그런 건데 그것만 해도 20배고요. 그 다음에 인구 크기 한번 보세요. 2억 6,766만 명으로 나오는데 그냥 2억 6천만, 2억 7천만 보시면 되죠. 정말 큰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렇죠? 5배도 넘잖아요. 자, 인도네시아 인구 2억 7천만은요. 세계 4위 규모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일 많은 나라가 뭐 중국이고 인도인 건 아실 거예요. 제 3위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3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4위 나라가 세계 인구가 인구 크기의 4위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7천만. 이 정도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아마 이제 이런 것만 보셔도 좀 이게 좀 내가 알고 있었던 동남아시아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표도 한번 만들었으니까요.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연평균 기후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가 11도 정도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27도 뭐 이렇죠. 이건 결국 이 지역이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적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국과 동남아시아와 비교해 보는 것도 교류를 치는 데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차이라든지 크기 같은 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경제입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비교인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죠. 세계 10대 무역 국가고요.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인당 GDP 한 번만 볼까요? 이 네 번째 있는 요 셀에 보면 우리나라 이거 2017년도 통계니까 조금 옛날 거지만은 대강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3만 1,000불, 3만 2천 불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그 네 번째에 있습니다. 5만 2천 달러로 나옵니다. 5만 2,961불로 나오니까 이거 지금 아마 작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경제가 줄긴 했지만은 5만 한 6천 불, 5만 7천 불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3만 불이잖아요. 싱가포르는 우리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여러 측면에서는 이제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긴 한데요. 물론 이 나라 인구는 한 560만 명 정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한번 볼까요? 인도네시아가 3,570달러인데 요거 요즘에 그냥 4,000불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작죠. 그러나 인구는 2억 7천만이고 바로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동남아시아를 얘기할 적에 CLMV 컨트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CLMV는 동남아 나라 중에서 제일 좀 저개발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C는 캄보디아, L은 라오스, M은 미얀마, V가 베트남입니다. 이게 이제 아세안에도 제일 늦게 가입을 한 1990년대에 가입을 한 네 나라인데요. 소위 후발 개도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캄보디아가 1269불, 그다음에 라오스가 2300불, 미얀마가 1275불, 그다음에 맨나라 베트남이 2186불. 베트남은 요즘에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나라를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랑은 좀 미얀마랑은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 나라들의 평균 1인당 GDP가 2,000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나마 인도네시아보다도 또 절반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국제 교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계실 교류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교류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좀 도와주거나 또는 해줄 수 있는 측면.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주문받기로는 한 5개 나라를 선택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5개 나라를 제가 인위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서 그러나 나라별로 다릅니다. 싱가포르라고 교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정도의 경제와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선진국이다. 예를 들어 브루나이 같은 경우도 작은 나라지만 2만 6천 불. 브루나이의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우리랑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오히려 조금 한 3, 4천 불 더 높아요. 예.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런 순서로 가는데 3위 정도 되면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는 9,500달러, 말레이시아는 10,000불이 넘습니다. 요즘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불이니까 우리의 3분의 1 정도지만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인구 규모도 한 3천만 명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경제 사회적인 발전을 많이 한 나라예요. 예. 그다음에 물론 태국이고요. 뭐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제일 밑에 1,000불, 2,000불 수준의 나라들은 CLMV 컨트리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동남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나라별로 편차가 큽니다. 이걸 동남아 아세안에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일종의 디벨로먼털 갭이거든요. 개발 격차입니다. 예, 나라들 간의 개발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다 좁혀야 되겠다. 이 갭을 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이 가지고 가는 굉장히 제일 큰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교류를 할 적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제 규모라든지 나라별 차이 같은 것을 고려하셔서 들여다보시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이제 다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차원의 동아시아 그러면은 동남아시아 플러스 동북아시아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물론 들어가죠. 이걸 합쳐서 동남아시아 합쳐서 동아시아, 이스트에이시아인데요. 이 동아시아 전체에 지역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동남아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문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파트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소위 강대국들 간의 경쟁 속에서 우리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10개 나라가 파트너가 바로 아세안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2대 무역, 투자, 건설 시장 우리나라의 상대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요거 이제 교류적인 측면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ODA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데 공적 개발 원조의 거의 30%입니다. 요즘에는 1년에 한 20억 달러 정도를 이제 ODA로 전 세계에 한국은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ODA 공여국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30% 정도
한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는 동남아시아로 여전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요 비중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통합, 특히 이 FTA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뭐 양자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RCEP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세안과 하고 있는 FTA도 그렇고 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소위 경제 자유 무역 협정의 파트너이자 대상 지역이다.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라든지 결혼 이주자들이 정말 거의 한 60, 70%는 전부 다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국의 중요한 소위 한류 문화죠. 이거의 교류 지역이고요. 또한 뭐 당연히 이런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 동남아시아고요. 거기서 중심이 돼서 또 전 세계를 또 많이 또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 지역, 나라가 동남아시아, 아세안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구를 한 건데요. 2년 전에 한아세안 센터에 주문을 받고서 한 건데, 우리나라 청년들입니다. 젊은이들,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식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동남아도 돌아다니면서 인식조사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재작년에 했었던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더 자세한 거 아시고 싶으면 한아세안 센터 들어가시면 이 자료 다 있어요. 굉장히 자세한 자료가요. 동남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물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위를 제일 크게, 그러니까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덥죠. 예, 덥습니다. 아까 봤듯이 열대 지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개발도상국이다. 즉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뒤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하는 곳이다.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 아마 글자 크기로 보면은 휴양지, 관광, 여행, 뭐 음식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동남아시아가 뭔가 떠나고 싶은 것 또는 가성비가 괜찮은 관광지 이런 걸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자유롭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한 빈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본 건데, 역시 이 청년들한테는요, 이 외국인 노동자, 즉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동남아 사람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동남아 사람들 하면은 뭐 친절해 보인다, 순박해 보인다, 보이죠? 그다음에 그 여유롭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피부 약간 까무잡잡하다. 예, 우리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순수, 성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나름대로는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착하고 좀 사람들이 순박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갖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를 또 보시는 뭐 이런 저희 좀 차별적인 그런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러한 문화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재밌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류 국가를 만약에 교류를 한다면 어디랑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좀 매크로하게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줘야 될 동남아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비율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도움을 줘야 될 나라.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ODA도 그렇고요. 교류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자, 그런 쪽에서 좀 늘리라. 뭐 이런 하나의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 24.8.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미얀마, 필리핀 이러고 나왔죠. 그리고 물론 저 뒤에 보면 싱가포르는 굉장히 적습니다. 태국도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고요. 태국도 이제는 ODA나 이런 걸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태국도 이미 ODA를 다 졸업을, 그러니까 ODA 수혜국이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당연하고요. 예, 브루나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청년들도 유사하게 소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소위 CLMV 국가 쪽으로다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될 나라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교류 대상 국가로서 선택을 해보실 때 참고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통계인데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남아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될 겁니다. 예. 그 보면은 재밌습니다. 싱가포르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발전된 상황, 또 뭐 우리보다 훨씬 일인당 국민 소득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게 그래도 좋게 돼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가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나라래요. 37.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옆에 두 번째 나라입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23%예요. 그럼 이게 옆에
그림표랑 비교를 해보세요. 베트남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나라로서 1위고요.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로서도 2위래요. 이게 그야말로 요즘 베트남과 한국과의 교류 내지는 상호관계가 이만큼 넓어졌다, 이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고요. 예, 베트남과 한국과는 주고받는 관계가 이미 굉장히 설정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는 우리가 여전히 많이 또 해야 된다면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나라, 필리핀도 여기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서는 싱가포르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름대로 교류를 선택을 하시고 방안을 생각하실 적에는 발전된 지역으로서의 나라로서의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비록 저발전됐지만은 그 나라와 어떤 식의 교류를 해야지, 이게 교류도 여러 가지 방안과 수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아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관계 발전 과정은요, 제가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뭐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1989년도 11월 달에 부분 대화 상대, 이때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완전 대화 상대국 뭐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가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하게 되고, 그때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때가 아마 2005년도니까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FTA 기본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 작동이 되던 그러한 시기가 2005년도에 시작이 되고요. 맨 아래 보시면 2009년도 3월 달에는 아세안 센터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교류를 준비하실 적에 제가 하나로 팁을 드리면은, 지금 이 한아세안 센터는 서울에 시청, 서울시청 바로 뒤에 프레스센터 8층에 이 한아세안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범한 지 2009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다양한, 물론 이제 주로 이제 교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소위 링크를 해주는, 연결을 해주고 활동을 하는 센터이고요. 동시에 교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한아세안 센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센터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제 기구예요. 물론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대서 만든 거지만 아세안의 공무원들이 또는 아세안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한국 직원들이 물론 훨씬 많지만 아세안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국제기구 성격이에요. 이게 바로 한아세안 센터가 2009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교류를 하실 적에 각 지자체별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뭐 있을 적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실 적에 이 한아세안 센터와 접촉을 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 드립니다. 이쪽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고 있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한아세안 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나오나요? 예. 한국 인구 맞게 표시된 것만 5천만이라고 한 거요? 예, 예. 그거 5천만으로 저는 표시를 했는데 50 얼마로 했죠? 그건 21년 한국 인구 맞게 표시된 건가 물으셨는데요. 그게 2017년 통계고 50 얼마로 나왔을 거예요. 5천만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5천 한 100만? 근데 작년에는 드디어 그 인구 절대 인구가 줄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봐주십시오. 5천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5천만 수준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그럼 바뀌어야죠, 그럼. 앞 화면으로 네네네. 아까 통계. 이건 아닌데. 이거 자꾸 앞에 거. 이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좀 지워야지 보일 텐데요. 인구는 50.4니까 50만으로 표시가 됐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요. 그러니까 5040 정도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504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40만 명 정도. 예, 그리고 인구 밀도는 518명은 이거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평방 킬로미터당 518명 꽤 높거든요. 싱가포르는 무려 7,916명이고요.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맞고요. 인구 크기 50.4는 잘못됐습니다. 예, 5040 정도로 그냥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5,040만 명 정도.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나요? 예, 됐고요, 됐고요. 예, 그리고 이 한아세안 센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나라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고요. 이거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열렸고요. 20주년 기념으로 당시에. 2014년도에 제2차, 그다음에 바로 재작년 2019년 11월 달에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또 제1차 한메콩.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정상들을 다 초대해서 벌이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벌써 3차에 걸쳐서 특별정상회의를 했고요. 의미 있는 것이 재작년에 있었던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보이시죠? 이 메콩이 바로 대륙부 동남아 국가 5개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 태국, 그러니까 메콩강이 흐르는 인접 국가들이 이게 다 대륙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해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2019년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겸해서 같이 치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의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여러 행사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들도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들이시니까 동남아시아의 정책이요. 크게 봤을 적에 좀 정부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대중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인데요. 제가 봤을 적에 동남아시아를 전공을 하고 보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 정부 중에 가장 소위 대동남아 정책이죠. 이런 외교 정책을 가장 잘했다 그럴까 열심히 했다 그럴까 활발하게 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였어요. 사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때는 우리도 IMF를 당했을 시기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아세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외교가 막 전개가 되고 이때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EAVG 그러니까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라든지 EASG, 동아시아 그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아세안 플러스 회의 때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었던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나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좀 너무 동북아 중심 국가, 이거 이제 한중일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아세안 FTA 협상을 시작한 거는 맞는데 좀 너무 좀 동북아 중심적으로다가 좀 갔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널뛰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취향 내지는 이 정부 나름대로의 그 성향이 동남아시아로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좀 높아졌다. 어떤 때는 밀물이 들었다. 어떤 때는 썰물로 되고 밀물 썰물 하는 그러한 소위 널뛰기 장세가 동남아 정책에서는 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다른 정부 얘기는 뭐 특별히 드릴 거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신아시아 외교라는 아예 구상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때 신아시아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원 외교가 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좀 건설 뭐 이런 쪽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하기는 했는데 좀 너무 좀 뭐 세일즈 외교라든지 이런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우린 세일즈를 잘하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랑.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나가서까지 자꾸 너무 세일즈를 강조하는 거는 좀 보기도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소위 신남방 정책, 영어로 이게 뉴 서던 팔러시라고 불리는데 이게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리 한반도 주변 4강,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소위 4강 외교가 우리나라 외교의 중심이었잖아요. 이 외교와 동급으로 격상시키겠다라는 걸 아예 선언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고 그때 제시한 정책이 신남방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꽤 꾸준히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뭐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저도 동남아 하기 때문에 이 신남방 정책에 관련해서는 또 많이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많이 필요한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요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동남아시아의 관계나 이거는 상당히 많이 활발하고 격상이 돼 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신남방 정책에서는 동남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인도가 들어갑니다. 예, 인도 플러스 동남아입니다. 이게 뉴 서던
빨랐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포함되는 것이 신남방 정책의 지역적인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정부에서는 또 신북방도 있죠. 신북방은 뭐 유라시아 지역에 26개 나라를 또 완전히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제 분야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하여튼 신남방 정책 얘기할 적에는 인도도 들어가지만 예, 인도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이제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역시 정책의 어떤 한 7, 80% 이상은 이 동남아, 아세안 지역과 연결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조금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면은 주변 4강 외교에 준하는 관계로 이미 격상이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 지금 아세안의 그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임명이 돼 있어요. 즉 동남아 10개 나라 대사들이 다 있지만은 나가 있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건 물론 그 전에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소위 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아세안 대표부 대사까지도 이제는 임명이 돼서 자카르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난 17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못 움직였고요. 19년도까지 동남아 10개 나라를 약속하고 10개 나라를 다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통령 중에서도 최초인 것 같고요. 그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사람 중심 평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한해산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한 제시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사람, 평화, 공동 번영입니다.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있죠. 미래 공동체, 즉 가치, 좋은 미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3P를 강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 people, 평화, peace, 그다음에 공동 번영, prosperity 이렇게 해서 소위 3P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미래 공동체를 서로 같이 꾸며가고 발전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 중심, people centered, people oriented라는 소위 이거는요. 아세안이 10개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출범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돼 가는데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그대로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people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을.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요 신남방 정책도 그렇지만 저도 늘 나름대로 가장 동남아를 하면서 한국과 동남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people이다, 사람이다. 는 걸 저는 늘 주장을 해왔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 people을 동남아 사람들도 아세안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간의 나라들 간의 개발 격차도 크고 또 나름대로의 국내적 상황들도 다 여건이 다르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지탱을 해온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특히나 people,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이런 삶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세안 공동체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개념이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교류 방안도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은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몇 개 표를 좀 한 번만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총액과 대동남아 ODA 총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거는 뭐 2013년 통계까지니까요. 뭐 이것까지 보실 건 없지만은 대체 추세만 보시면은 꾸준히 우리나라가 ODA 총액은 키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대표적으로 OECD 중에서도 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발 원조를 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OECD 중에서도 낙 칸트리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야말로 공여를 받던 ODA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ODA를 주고 또는 이런 국세계 ODA를 주관해가는 그런 OECD 컨트리 중에 낙 컨트리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한 20억 불 정도를 매년 ODA로 수혜를 하는데 그중에 한 30%는 꾸준히 동남아시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표로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그럼 동남아 1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보낸 ODA가 이게 국제 교류의 가장 또 중요한 한 파트가 또 ODA 공적 개발 원조니까 누적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것도 2014년도까지의 뭐 통계긴 합니다만은 대강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순서는 비슷한 게하고 똑같습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죠. 이걸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베트남이 제일 도와줘야 될 나라도 들어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서도 2위로 들어가듯이 우리나라의 ODA가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 2위를 보게 되면은 캄보디아랑 인도네시아가 2위예요. 누적액입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이 보이시죠? 예, 당연히 저기 뭐 태국은 옛날에 준 거고요. 요즘은 태국은 ODA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당연히 안 받는 나라고요. 브루나이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동남아의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요 정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ODA를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많이 받은 나라고 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런 ODA가 좀 배분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작년 8월 달 중심으로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뭐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이 추세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은 안 그랬는데 그 6월 달 지나가고 뭐 하면서요 굉장히 점핑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요게 순서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옆에 그 통계도 8월 달 거니까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는 지금 거의 한 50만인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이 필리핀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히 코로나 그 접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한 나라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한 5만 명, 싱가포르도 한 5만 7만까지 가더라고요. 많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자는 한 20, 최근 통계도 보니까 27명이 아니라 2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만큼 싱가포르가 어떤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동남아 나라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또 나라별로 그런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류를 위한 전략인데요. 제가 쉬기 전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 좀 쉬죠. 우리 교류를 하실 적에요.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 요 1, 2, 3, 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말 많이 하듯이요. 저는 오늘 이제 교류 얘기를 하니까 교류를 위해서도 전략적 사고는 그대로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참고로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략적인 사고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 미래를 내다보면서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는 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지 말라는 거죠. 너무 단기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급하게 하다 보면은 착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 미래 멀리 내다보면서 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좀 넓게 생각해 보라. 이게 물론 전략적 사고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 수준의 위험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전략적 사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경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위험도가 낮게 최소의 위험을 갖고 최고의 어떤 아웃컴을 얻어라. 이게 물론 경제 원칙이죠. 그러나 최소의 위험과 최고의 성과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는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미디엄 레벨 정도의 리스크는 테이킹을 하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걸 넘어서는 소위 비용 대 효과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 이게 오히려 리얼한 전략적 사고의 두 번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중요한데요. 전략적 사고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건 또는 뭐 이렇게 교류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즉 나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하느냐는 걸 예측하고 그걸 또한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거. 이게 입체적인 소위 전략적 사고 방식입니다.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블루오션이 있다고 해서 이건 나만 갖고 있는 블루오션은 아니거든요. 레드오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 속에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게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걸 동남아시아 교류랑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용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1, 2, 3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다가 집중을 해보자. 사람에 대한 투자, 그래서 아까 제가 people oriented, people centered를 강조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또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당연하고 소위 people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거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의 방향은 people에 대한 투자에다가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간 수준의 위험과 높은 수준의 성과를 지향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요.
좀 이기적인 마음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교류를 하는 나라, 진출 국가죠. 국가와의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항상 마인드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위 상생 발전 컨셉입니다. 나 혼자 발전하고 나 혼자 낳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높아지고 평가받고 이거 보담도 소위 같이 발전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중간 수준의 위험과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동남아 나라들, 상대 국가들의 동반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마인드에 갖춘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동남아 특히 지역과 교류를 하거나 하실 적에는요. 상대 국가로서 상대방으로서 중국과 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좀 처져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이런 교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대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보다 액수로 비교해서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랑 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돈으로 갖다 붙는 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액수로 많은 경쟁을 못 해요. 허나 바로 중국과 일본이 하기는 하는데 얘네들도 또한 거기서 굉장히 많이 크로스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합니다. 일본은 동남아를 거의 자기네 뭐 100년 전서부터 앞마당이라고 생각한 나라고 중국은 뭐 동남아시아랑 거의 붙어 있는 나라고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가 일본과 중국의 국익에는 정말 바이탈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과연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고 하는 거를 항상 비교하면서 그걸 점검하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류를 훨씬 더 풍부하게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교류를 위한 전략적 사고의 기준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앞에 보셨던 교류를 위한 전체적인 전략적 사고는 이러한 1, 2, 3 교류 방향, 상생 발전한다, 또 비교 점검하는 그러한 대상을 놓고 하겠다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서 말씀드렸고요. 자, 신남방 정책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소위 선언을 했고요. 2017년도에 대통령이 나서서 거기 가서 그래서 이게 역시 핵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을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동남아 외교의 기본 방향 설정으로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구체화하는 데는 물론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이걸 더 구체화하고 이런 쪽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인적 자본은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요. 가장 원하는 자원이더라고요. 가서 저도 인터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즉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에 대한 부러움은 굉장히 큰데요. 그 한류와 한국에 대한 부러움은 결국 집약을 해보면은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의 어떤 수준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즘에는요. 특히 동남아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류뿐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또는 방문하러 와 있죠. 뭐 작년에 이런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극복된다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은 더 확실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아세안의 인적 자본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고요. 제 생각, 제가 늘 다니면서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서부터도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하던 소리인데요. 방향성은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은요. 아래 보십시오. 교육, 보건, 방역 그중에서도 이제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교육, 보건, 방역 등 이 3개의 축을 특별협력 분야로 설정을 해서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다 사람과 관계되거든요. 자, 교육은요. 그중에서도 교육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하고는 주로 청소년 쪽에다가 물론 고등교육도 들어가고요. 뭐 아주 엘리먼터리 교육도 들어가지만 주로 청소년 교육 내지는 직업 교육 쪽에 그다음에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건 분야는 여러 보건이 있겠지만은 특히 어떤 보건이냐면은 모자 보건 쪽에
그러니까 임산부라든지 아기들 영유아 분야에 요 모자보건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은 당연히 동남아시아는 물론 코로나는 우리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광역 전염병입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댕기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스 문제라든지 해서 광역 전염병 문제도 굉장히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역 문제도 여기다가 들어가면 이건 결국 사람을 또 치료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교육, 보건, 방역 쪽에다가 좀 특별 분야로서 좀 설정을 해보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자, 사람 얘기는 뭐 이건데요. people to people, heart to heart인데요. 이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교류죠. 자, 그런데 교류 쪽에 우리가 나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에는요. 잘못 생각하면은 전부 우리가 가지고 가서 그 현지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외 교류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쪽 사람들을 다루는 거. 이건 국내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소위 아웃바운딩 하는 교류와 인바운드 하는 교류가 다 존재한다는 거고 이거는 쌍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교류 전략을 세울 적에는 저는 해외 교류와 국내 교류로다가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자, 사람 중심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호 교감과 감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결국 교감과 감동이라는 것이 존재할 적에 가장 큰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교감과 감동은요,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필링이고요. 일종의 그 마인드적인 측면인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교감이 높아지고 서로 그 안에서 일종의 감동이 작용을 한다면은 그건 정말 평생의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더할 수 없이 교류의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사람을 상대할 적에는 상호 교감과 감동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저는 교육, 보건, 방역 분야에 집중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방안을 좀 한번 끌어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해서는 뭐 이건 큰 분야인데요. 뭐 하나세안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거 국가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적으로도 아마 이걸 더 내로우 다운 시켜가지고서 요 단계를 조금 더 낮게 좀 구체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아세안 또는 미얀마 한 베트남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한아세안 일종의 큰 범위의 직업훈련 교육원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죠. 물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단체라든지 또는 정부 차원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직업훈련 교육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보고요. 아래 보시면은 동남아 국가별 주요 도시에 최소한 한 개씩 개설을 하자라고 이건 제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자치 쪽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시와 어떤 도시와 좀 어느 나라의 어떤 도시와 특히 좀 연관성이 있겠다 하면은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목록들을 이미 MOU라든지 자매 결연 같은 걸 다 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적에 요걸 한번 요런 도시와 요런 나라의 요런 도시 요 지역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의 소위 산업관리 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들 또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말 우리 산업화에 이미 은퇴하신 기능공 출신의 그 기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재활용하는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고용을 또한 늘리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기술적인 단계 또는 나라별로도 그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직업 훈련을 하는 데에서 필요한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별로 우리가 많이 또 찾아보고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산업연수생들. 이건 산업연수생뿐 아니고 이제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죠. 산업연수 목적으로 들어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각 지역, 각 도시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떤 식의 임무를 주고 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쓸지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또 하나 보건과 방역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한국과 아세안 간의 의료 방역 지원단 같은 거 만들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초점을 저는요. 특히나 보건 영역 쪽에서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저도 동남아 다니면서 많은 거기 현지 조사도 하고 경험을 해본 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가 그런 도움을 받고 아기도 낳고 건강하게 또한 출산하고 키우고 하면은요, 그 감동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제일 또 고마워해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뒤떨어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들은 국가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역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방역 체계 쪽에서 좀 앞선 분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그쪽과 연계지어서 한번 만들어보는 시스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의료진들을 좀 교육하는 방향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걸 보게 되면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는 결국 교육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으로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초중등 교육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교육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육서부터 또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이러한 소위 교육 교류 또는 그런 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래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교육 분야에서 뭔가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만드실 적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있고요. 국제교류재단 KF죠.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건 주로 이제 연구 분야 한국학 연구 확대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아세안 센터들과 좀 더 밀접하게 또는 그쪽의 협조를 좀 구하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기도 권해드립니다.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요. 교육 협력과 함께 이 동남아 사람들이 이게 스포츠 쪽에 굉장히 좋아해요. 스포츠를 우리보다는 못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이라든지 또는 대표팀들이라든지 이런 정기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의 마케팅 활동 이것도 결국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축구, 농구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인기 스포츠를 선별해서 좀 한번 교류해 보는 것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를 통한 상호 긍정적인 인식 확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요즘에 동남아 나라들도요. 이 TV 물론 뭐 일반적인 TV 뭐 다 활용이 됩니다만은 SNS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페이스북 활용하고 인스타그램으로다가 하고 요즘에 미얀마 사태 같은 거 밖으로 다 나오는 것도 다 이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소위 SNS 활동이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교류를 확대하고 인식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잘 써먹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교류 전략 하나 더. 예. 그다음에 보건 분야나 말씀드렸듯이 의료 지원단위 이건 나라별로 그다음에 다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영유아 쪽에다가 좀 모자 보건 쪽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위 휴먼 시큐리티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종의 인간안보적인 측면의 걸 개발 원조 분야하고 연관을 시키는 그런 이니셔티브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한번 구축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뭔가 이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시스템은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역 문제는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류독감 이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 문제는요 거의 그 풍토병 그러니까 일상화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댕기열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이거는 이제 모기로서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문제 그래서 이 전염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 동남아 나라들이 모두 다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결국 방역 영역도 사람 중심의 사람을 터치하는 쪽에서 우리가 방안을 생각해보고 교류적인 측면에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하다 보면 이건 좀 비판이거든요. 우리나라 솔직히 이게 교류하는 데 있어서 겹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적인 거, 또 겹치는 거 이런 데서 오는 비효율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도권 경쟁도 하고 또 내 사업은 내가 하겠다라고 또 나서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겹치고 그러는데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정리 좀 서로 협조해 가면서 효율성을 제고해 볼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류 전략 선택을 위해서 동남아 나라들과 교류를 할 적에 어떤 나라를 선택을 하고 어떤 나라를 선택할까 했을 적에 그 잠재성과 위험성을 제가 한번 요 표로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위험성은 뭐냐면은 일종의 뭐 잠재성은 이제 그만큼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효과가 커진다는 그런 일종의 잠재력이고요.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위험도 같은 것이 좀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되 또 성장 잠재력은 또 높은 것 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 위험도는 낮추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좋겠지만은 높은 것 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이 거꾸로예요. 예, 위험도도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높으면 위험도도 높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동남아 10개 나라가 저소득 제조업 취약 국가로서 대거 분류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CLMV 칸츄입니다. 베트남은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맨 위쪽 모든 것이 낮고 위험도 낮지만 잠재력조차 좀 낮아요. 이건 여전히 동남아의 가장 선발 개도국들, 선진국인 싱가포르가 브루나이인데 말레이시아가 그 중간쯤에 있고요. 저쪽 CLMV하고는 베트남이고 가운데 끼고요. 소위 중간 정도 범위에 있는 나라들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요 정도 위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잠재성과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교류를 할 적에는 저 나라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 나라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적에 이 표가 나름대로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그 포지셔닝을 할 적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그 사례를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이 슬라이드 공유하실 수 있죠? 들으시는 분들한테. 예.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더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제가 조금 그래도 속도 있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태국과의 교류죠. 태국은 ODA를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제는요.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오히려 ODA를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미얀마에다 하는 나라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태국과의 교류는요. 문화 교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국 시장이요.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이 문화의 허브예요. 일종의 그 문화 교류를 하는 데서 허브예요. 즉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노래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태국을 거쳐서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또는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까지도요. 그래서 태국이 위치적으로도 동남아 한가운데 있는 나라지만 경제적으로도 중간 정도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문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시장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해놨으니까 문화교류하는 데 있어서 태국을 일단 또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라는 소리고요. 또 동남아 이 관광 같은 것도 교류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자치단체 계시고 각 지역별로 동남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가는 건 뭐 당연하지만 동남아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쪽으로다가 들어오는 구경하러 들어오는 한류의 영향도 받고 해서 관광 교류도 굉장히 많은데 태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한 어떤 그 소비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국을 제가 한번 좀 관광 교류도 하나 넣어봤고요. 또 하나 교육 교류인데요. 이 태국은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이 한국과의 소위 한국학, 한국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류에서는 가장 또 앞서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범위도 넓고요. 맨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요. 태국은요,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를 우리 같으면은 그 수능 시험이죠. 예. 왜 제2외국어로 선택을 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 영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그 정도로다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들, 교수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견이 돼 있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태국의 대학들이 또 뭐 한국학을 연구한다거나 또는 한국어 무슨 학위를 수여하는 그러한 학위 과정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동남아 나라 중에서도 이 교육 교류 분야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런 베이스가 굉장히 넓은 나라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뭐 베트남은 뭐 한류 영향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프로그램들이 베트남 TV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공산당이 뭐 어떤 때는 뭐 한국 방송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또 좀 제한을 가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또 비판도 하곤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한류 그 문화에 대한 그런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그만큼 시장도 커졌고요.
그다음에 베트남과 관계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결혼자들 특히나 관광객도 많이 늘지만 특히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이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베트남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한 13몇 명 추산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요. 이제는 중국 사람 다음으로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 사람을 들어오는 숫자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 추월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이 많고요. 특히 베트남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전체 동남아 유학생들 한 12,000명 정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있던데 한 2년 전에 그중에 7,000 내지 8,000명이 베트남 학생들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동자로도 들어와 있고 국제 결혼해서 아예 가정을 이루면서 들어와 있고 또 학생으로 공부하러 들어와 있고 이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양 방향으로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약간 좀 기우긴 합니다만은 너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관계가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너무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죠. 국가 그 위험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치중돼 있어요. 보시면은 2016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세안과의 전체 10개 나라의 교육 중에서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수출이 43.8%, 투자가 44.3%예요.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나라가 10개 나라인데 한 1억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 6억 6천만 명의 아세안 중에서 1억 정도의 베트남이 한국이 하고 있는 교육의 동남아 전체로 절반을 베트남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도 진출을 하고 교류도 하고 있지만 이 비중은 조금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요. 그냥 잘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우리나라 돈도 많이 받아요. 소재 베트남이. 제가 한국학 연구를 위해서 베트남 대학들이나 이런 데 어플라이 한 거를 제가 자료 조사도 하면서 제가 심사도 많이 해보는데 베트남 대학이라든지 베트남 연구소가 한국에서 내놓는 한국학이나 한국어 연구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돈은 거의 80%는 다 베트남에서 다 가져다 써요. 그 정도로 베트남이 다 거의 블랙홀처럼 요즘에는 한국의 돈을 예산을 많이 갖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얘기하면 우리 Q&A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나가는 쪽, 해외 교류죠. 그래서 무슨 뭐 교육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그런 활동, 그런 교류 활동이라면 이제는 국내 교류, 쌍방향이니까 국내 교류 현황을 얘기를 하고 교류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밖에 나가서 인적으로 다 하는 활동은 뭐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만은 뭐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훨씬 나아지겠죠. 이제 우리도 문을 열고 특히 동남아는 지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는 소위 국내 교류적인 거는 저는 요즘에 특히나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그냥 외국 동남아시아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의 교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자, 그래서 통계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주한 외국인 등록자가 117만 명 그러는데 뭐 요즘에는 이게 무슨 뭐 불법 체류자건 뭐건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외국인들을 한 200만 명 보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자, 그중에서 대강 아세안 사람들이요. 28.8%, 한 30%가 돼요. 중국 사람들이 이미 17.8%니까요. 오히려 이제는요. 동남아 아세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중국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소위 동남아 출신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도 거의 30%. 10명 중에 3명 동남아 사람이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소위 잘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교류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하느냐 또는 잘 대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들어왔다가 노동자가 됐건 뭐 국제 결혼한 분들은 여기서 사시는 거지만 학생들이 됐건 왔다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 체류하고 가는 분들은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들을 최소한 우리 국익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일하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한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나간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들어와서 살적의 이미지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런 것도 좋게 갖고 가되 나갈 경우에 나갔을 적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의 교류의 중요한 자산으로 또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의 교류에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간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친한파로 만들 필요가 있죠. 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고 이 사람들을 돌아간 이후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세안 사람 중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순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이다 이런 말로도 저희 학계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몇 개 이제 요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로 통해 들어오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소위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뭐 농촌에서도 일하고 또 어촌에서도 배 타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저희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들어오는 것도 많이 좀 제약이 되게 있긴 한데 이 정도로다가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세안 출신 노동자들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70% 이상을 차지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자 굉장히 재밌는 통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제결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들과 이제 그쪽 여성들과의 결혼이죠. 중국 출신 이주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국인 또는 조선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의 결혼이 이제는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2, 3년 사이에.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길어져 가지고요. 국제 결혼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남자 아이들이 커서 이미 한국 군대에 가고 있어요. 그들의 국적은 한국인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한국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100명 중에 3명이 이미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와 같이 상생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동남아 사람들이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건 완전한 리얼리티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 가고 좋은 이미지로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학생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게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러 와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요인이 한국 대학이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특히 한국 대학들 같은 경우에 전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건 이제 재학생 숫자를 좀 늘리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국내적인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또 더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해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물론 학생 수로 보게 되면 중국 유학생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여전히 많지만 전체 유학생 중에 30% 이상은 이제 동남아 학생들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거의 8, 90%를 차지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압도적인 것이죠. 제가 앞에 한국 청년들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 조사할 적에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샘플링을 하려다 보니까 거의 뭐 베트남 학생들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학생 찾느라고 좀 제가 노력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베트남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요. 이것도 같은 그 상대적인 이미지였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선진적이고 현대적이고 어떤 뭐 이미지도 청결하다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친절하다. 물론 단서는 또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집착하고 굉장히 급하다. 이건 공통적으로 부르는 그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였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 답변은 이거였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기대를 많이 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절반 가까운 더 좋아졌다. 오히려 들어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답을 했어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학생들을 또는 이런 외국인들을 굉장히 좀 이게 오픈돼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 하고 있구나. 많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들어온 학생들은 뭐 한국에서 주는 장학금 혜택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함이나 호기심이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또 이들을 좀 잘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거인데요.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를 넣어놨습니다. 아세안 남학생들은요.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나온 거 보면은 자신들을 이주 노동자들의 연장선에서 보고 여학생들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연장선에서 보는 이런 한국인들의 편견, 그러니까 좁은 시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출신들, 여러분 주로 다 이들은 히잡을 쓰는 여성들은 특히 무슬림들이거든요. 이게 무슬림들을 마치 뭐 중동의 테러 집단으로다가 보는 거, 이것도 역시 편견이고 굉장히 좁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또는 개선돼야 될 그러한 측면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시간이 걸릴 문제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소위 좀 대접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양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좀 무시당하고 있다.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종의 인종적 편견과 차별 같은 것이 한국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우리가 좀 고칠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 이주 노동자건 결혼 이주자건 또는 유학생들이건 이들에 대한 소위 차별적인 인식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좀 개선을 해 가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인사입니다. 자, 이건 동남아식 인사고요. 드리마카시 까먼. 자, 이건 인사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진 시간은 이제 11시 반까지인데 2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는 이런 곳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이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큰 그림도 한번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교류를 할 경우에는 국내 교류와 해외 교류 양방향을 다 생각을 하시되 사람 중심의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보는 그러한 교류 쪽에다가 좀 방안도 전략도 한번 위치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예도 좀 드렸고요. 현실 데이터도 좀 드렸고요. 자, 이제는 Q&A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어떤 생각이 계시거나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저하고 한번 교류를 하면서 의견도 교환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브루나이와의 교류 사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나이는요,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적지만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노동자들은 아예 없고요. 거기는 브루나이 사람들은 국왕이 모든 걸 다 해주는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세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안 듭니다. 유학 가고 싶으면은 정말 미국이건 영국이건 다 유학도 보내줍니다. 그야말로 브루나이 하사나 볼키아 국왕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류의 사례라고 하는 거, 특히 뭐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뭐 가서 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서 뭐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어떤 기관적 차원에서 하는 거,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자이기 때문에 브루나이 국립대학이랑 가서 뭐 연구 발표회 하고 뭐 브루나이 상황 또는 동남아 상황, 한국과 브루나이와의 무슨 어떤 외교 뭐 이런 거 갖고서 토론회나 회의는 한 서너 차례 하느라고, 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브루나이는 한 평생에 저 한 3번만 가봤나요? 이제 구체적인 이런 교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하고 거기에 뭐 교량을 만든다거나
거의 뭡니까 건설하는 분야 이런 쪽으로는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하는 거는 없어요. 이 나라가 당연히 뭐 저기 우리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없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교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그걸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예. 그러니까 브루나이와 유사한 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인 지금 싱가포르라고 그랬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위 학술 교류나 이런 거는 뭐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하고요. 싱가포르는 이런 나라예요. 동남아시아의 그 아세안 안에서도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작지만 굉장히 단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알찬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정치 체제가 좀 거리주의적이라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언론 자유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받는 나라지만 그 나라 자체로는 하여튼 우리는 이래야 산다라고 하는 아주 생존의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요 행정 효율이라든지 특히 이런 면에서는 뭐 부패가 없다, 그걸 깨끗하게 관리한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선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공무원 교류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배우는 거죠 오히려. 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가서 싱가포르 사례를 배우고 오고 사례 연구도 하고 오고 하는 그런 교류, 그것도 인적 교류죠 당연히. 예, 이런 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뭐 한 싱가포르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그 1.5 트랙 차원에서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싱가포르의 그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라든지 좀 앞서가는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같은 거, 예, 이런 문제, 또는 대테러 문제, 뭐 이런 거, 또는 스마트 시티, 예, 스마트 시티 건설하는 문제, 저희 정보화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싱가포르는 앞서 있거나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무원 차원, 관료 차원에서 가서 가지고 교류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학습장이 싱가포르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경우가 된다면은 예,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교류도 이미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많이 가요. 그런데 한번 새로이 어떤 분야를 놓고서 본격적으로 그들과 한번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토론해 보실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신산업 관련이라면은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싱가포르 같은 나라 있지 않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글쎄요, 바로 이제 그거예요. 소위 그 AI 또는 뭐 소프트웨어 해가지고서 그 뭐죠? 저기 스마트 시티,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싱가포르의 국가 전략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산업 분야가 그런 쪽이다고 하면은요, 바로 싱가포르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고요. 신산업 분야가 글쎄요,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남아시아는 그런 싱가포르라든지 브루나이 정도 빼고 나면은 대부분 다 아직도 농업 기반의 그게 많아요. 물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제조업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업들이 할 역할이고요. 소위 농업 분야 있잖아요. 거기에 미얀마가 됐건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70%의 인구는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싱가포르는 완전히 다 도시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또는 뭐 인구가 적은 브루나이 정도 빼고는요, 전부 다 농촌에서 저 농업 쪽과 또는 농업 쪽과 관련해서 살고 있다. 뭐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바다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위 농촌 또는 신산업 분야가 농업 분야, 농수산 분야라고 하고 그것을 어떠한 스마트 스마트 팜이라든지 또는 그런 쪽의 기술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교류하는 쪽에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동남아시아 쪽하고는 하실 수 있는 분야가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과 교류하고 싶으신데 하노이 호치민시 외무국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교류하고 싶으니 도시를 좀 추천해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등길 뚫어야지 굉장히 이메일 보냈는데 이메일 답 잘 안 하죠. 베트남이 답을 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동남아 나라들이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요. 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이것도 동남아 문화를 좀 아셔야 돼. 참으셔야 돼. 할 수 없어요. 예, 한번 다시 계속 해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시는데 시원한 답변이 올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다 그래도 이렇게 정중하게 썼는데
답일 그래도 늦게라도 오는데 굉장히 시원스러운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시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여기 저 협의회 분들하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담당 부서에다가 그냥 날리기보다는 사람을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 부서에다가 날려버린다거나 뭐 이런 문의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거나 하면은요, 그거는 답변 안 오는 게 10중 8구입니다. 답변 오는 게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동남아식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멘토링을 받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좀 소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최소한 어떤 한 사람의 이메일을 알고 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거를 딱 컨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서 해보시기를 일단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호치민이라든지 하노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류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거의 다 거기 가가지고서 뭐 안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더 개발을 해보고 어느 쪽 도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지자체에 계시니까 이럴 경우라면은 꼭 베트남뿐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만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2억 6천만 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그냥 발리밖에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진짜 넓고 진짜 컨택을 할 수 있는 도시나 또는 그런 필요로 하는 도시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좀 관심과 교류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를 공부한 학자로서 좀 권해드리기는 우리 한국으로 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적으로나 또는 자원적으로나 우리가 가장 좀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딜까? 만약에 한 나라를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베트남과는 이미 많이 뭐 제조업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건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 나라가 그쪽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선발적인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길고 넓게 본다면은요. 인도네시아가 리스크는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답답한 구석도 여전히 많고요. 늦고요. 허나 좀 더 아까식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신다면은 인도네시아, 예, 자카르타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카르타는 수도니까 인도네시아는 또 자카르타 수도도 이제 뭐 한 5년 내로다가 저기 깔리만탄 섬 그 정글 한복판으로다가 행정도시를 아예 옮겨요. 수도로 옮깁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수도 이전 계획이 지금 이미 시작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도시적 차원에서 뭐 농촌도 괜찮습니다만은 소위 도시적 차원에서의 교류나 이런 걸 해보실 수 있는 대상 국가로서는 인도네시아를 좀 눈여겨 봐주시기를 권하고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낭도 있고 뭐 다른 도시도 있습니다. 다낭 외에는 뭐 사실 도시적으로는 하노이, 호치민 빼고는 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좀 더 베트남을 넘어서는 옆에 여러분 저기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발전한 나라예요.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거의 우리나라 소위 그 뭐 쿠알라룸푸르나 그 근처 도시들 제2의 도시 같은 데나 빼낭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의 뭐 우리 서울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없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런 쪽하고는요. 좀 문화교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문화교류 같은 거 쪽으로 또는 뭐 음식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도 이 동남아 음식 쪽에도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도 당연히 뭐 한류 중심으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교류 쪽 있잖아요. 이런 소위 문화교류 쪽에다가 좀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말레이시아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필리핀도 있습니다. 예, 필리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하셨네요. 태국 빠끄렛군과 여기는 이제 인천 강화군이 우호 교류 체결을 위해 교섭 중이시랍니다. 태국 대사관에서는 태국은 상업 평등보다는 먼저 투자를 하라고 봤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는 태국이 이젠 ODA 수혜국이 아니라고 하셔서 다른 차원의 문제. 예, 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는 ODA는 안 받습니다. 이제는 ODA 수혜국이 아니고요. 오히려 ODA를 이제 조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시작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라고 강의 예. 그러니까 태국은 그거죠. ODA는 정부가 우리 공식적으로 해주는 이제 원조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는 없고요. 즉 기업들이 예, 소위 그 FDI를 하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를 하라는 소리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요거는 이제 FDI 쪽이니까 투자를 걔네들은 타일랜드 4.0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또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도 4.0이라는 많이 쓰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근데 얘네들이 제가 봤을 적에 우리가 요건 교류보다는 좀 이제 투자적인 측면인데요.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요. 문화적으로도 허브 역할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옆에는 뭐예요? 그보다 훨씬 아직은 저개발 국가인 미얀마, 밑으로 물론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의 교류는 뭐 거의 그런 면에서는 남부 지역이니까 별 그건 없고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랑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의 국경 지역입니다. 태국의 국경 지역에 경제 자유 존입니다. 예, 이코노믹 프리 존들을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남부 지역에도 있긴 하지만 거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쪽으로 해서. 예, 그래 놓고 뭐냐면은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굉장히 태국은 광고를 많이 하고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담을 했을 적에 태국에 물론 방콕 중심으로 해서 빠따야 그쪽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많이 들어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태국 국경 쪽에 이코노믹 프리 존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투자해달라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태국뿐 아니고 태국은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미얀마의 노동력을 끌어 쓴다거나 또는 캄보디아 노동력 끌어 쓴다거나 라오스 쪽과 연결을 하는 쪽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태국을 소위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경제 허브로다가 하려고 하는 게 태국의 경제 전략이에요. 그게 태국 4.0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변 소위 경계국들과의 그 지점에 만들어 놓은 경제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투자 쪽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과 또 10개 중에 이런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의 교류 개척 시 추천하시는 분이 예, 요거는 저는 물론 인도 전공자는 아니다만은 인도 또 하시는 분들과도 잘 교류를 합니다. 동남아는 인도랑 워낙 가까우니까 이거는 제가 거기 계신 분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예, 필요한 기회가 또 있겠죠. 동남아 교류를 개척하는데 ODA하고 원조 중심의 교류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예, 원조랑 연관시키는 거죠. 어차피 그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CLMV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좀 돈이 좀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액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돈을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는 쪽으로 해서 내보낸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거든요. 즉 ODA 돈을 그냥 직접 가서 그 상대방 나라 정부에다가 그냥 돈을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ODA가 아니고요. 그 ODA를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현지에 파견하고 또는 만들어주는 데다가 연관지어서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돈을 쓰이는 것이 일방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끝나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지어주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어주고 나서 또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게 병원이 됐건 학교가 됐건 그것만 지어주고 나고 손을 떼는 거는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관리를 해줘야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그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인력까지 계속 보낼 수 있고 그 인력들을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요원을 쓸 수도 있고 우리 여기 한국에서 좀 휴직 상태 또는 그 직업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의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한다면은 그 ODA에 관련된 예산도 훨씬 더 잘 2배, 3배 승수적으로 잘 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안 국가들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어떤가요? 추천 지역이 있으신가요? 스마트 시티는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싱가포르이 이거는 뭐 도시 전체가 스마트 시티니까 싱가포르는 그냥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시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발전해 있고요.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저희 없는데 뒤쫓아가면서 구축하는 사업 정도는요. 이거는 동남아 나라 어느 나라도 관심이 다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나라의 정보화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접속한다거나 또는 뭐 핸드폰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화 수준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인프라가. 예, 여러분 미얀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상황이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들 이렇게 막 접하시죠, 미얀마 사태를. 그것도 그만큼 가장 경제 수준이 2,00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걸로 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그러한 소위 정보 분야의 구축 사업을 해준다거나 관련해서 시티랑 관계되면 그 뭐 스마트 시티 쪽에 조언을 해주거나 또는 그런 요원들을 가서 훈련시키는데 그 요원으로 보내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관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나라별로 경제적인 차이는 많이 있을지언정 소위 그런 스마트화, 정보화 플러스 스마트 시티는 모든 나라가 다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찾아보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매 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군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접속을 해보시면 분명히 반응이 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와 서자바군요. 서자바는 바로 자카르타가 있는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자바와 교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서자바주의 느낌이 우리나라 도시 중 어디와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인구 밀도와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이런 특징 외에 어떤 주관적인 느낌? 예, 말씀드렸죠. 서자바는 자카르타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자바섬에 거기가 서자바주예요. 예, 수도기 때문에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쪽은 순다라고 해서요. 예, 순다주라고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다에는 그 종족적으로 이제 순다족이 많이 살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자카르타가 대표 도시고요. 땅그랑도 바로 자카르타 옆에 있는 그 다 서자바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카르타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카르타를 보고서 그 도시를 가보시면은 느낌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면 소재지 같은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도시들은요, 수도와 제2, 제3의 도시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는 정말 어디 가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은요,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인구 중에 65%가 자바섬에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반이 넘죠? 1억 명 이상이, 예, 1억 명, 1억 3천. 그러니까 1억 명, 1억 3천 명이 자바섬 자체는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이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자바주, 중부자바, 동부자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주는데 어느 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바주에 1억 3천만 명 이상이 살기 때문에 정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높습니다. 가보시면 느껴요. 자카르타에 가보시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느끼실 텐데 옆에 있는 서자바의 작은 도시를 다니셔도 느낌은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물론 몰도 있는 데 있고요. 뭐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대도시 느낌은 아니고요. 그건 자카르타 빼고입니다. 그냥 읍면 정도의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도움이 되셨는지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동남아시아와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알아두시면 또 괜찮을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짧지만은 그래서 저는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채팅에서도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 협의회에서 더 이런 쪽으로다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또 협조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